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 영양교사 임용고시에서 식품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개강은 지난주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식품학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고 같은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서요 기출문제 식품학 기출문제라고 했고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0에서 처음 시작했던 08년도부터 그 뒷장 보시면은 이제 작년 22년도까지 쭉 어떤 문제들이 이제 주로 기출이 됐다. 물론 이 문제 중에서는 이제 식품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조리 원리 문제하고 이제 같이 연관된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참조 좀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이제 기출 문제 총평을 해본다고 하면 너무 좀 성의 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굉장히 평이했다 라고 저는 그냥 총평을 할 수 있겠어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총평을. 그래서 그 기억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초수님이라도 그 기출 문제 한 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전공 A에서 전공 A 4번인가 몇 번에서 그 물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탄성하고 그 소성, 가소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소성의 문제를 보고 물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콜사인을 받았냐면 시험을 출제할 때 화학적인 면은 좀 조금은 배제하고 너무 화학적인 거는 좀 배제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라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출 문제 보시면은 탄성 문제 답으로 탄성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소성 쓰는 게 답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소성을 이제 답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화학적인 데서 레올로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 접시에다가 그 문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접시에다가 하나가 쇼트닝. 쇼트닝을 놓았더니 형태가 바뀌지 않더라. 이게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이게 이제 가소성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가소성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소성하고 그 다음에 고점성 이거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화학적인 거예요. 레올로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자 접시에다가 생크림이나 쇼트닝 집어넣으면 변형이 안 돼. 그런데 물엿 있죠. 물엿은 뜨기가 좀 어렵지만 물엿을 떠서 접시에 두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흐르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성, 가소성 이런 것 시험 문제 낼 때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배제하고 그냥 탄성, 소성, 가소성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앞으로 시험은 너무 화학적인 면은 좀 배제하고 그냥 좀 쉽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공 A의 두 번째 문제가 단백질 응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우유를 가지고 치즈 만드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콩 갖고 두부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단백질 이제 응고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그 응고 기전
그러니까 치즈 만드는 응고기전하고 두부 만드는 응고기전. 그래서 치즈 만드는 그 응고기전은 주로 이제 뭐를 이용한 거예요? 효소를 이용한 거예요. 효소. 효소를 이용해서 응고되는 그런 기전들. 뭐 간단히 그냥 서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콩 갖고 이제 두부 만드는 거는 이제 염석을 이용한. 그러니까 염석이 아니고 이제 염석을 이용한 그런 응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 A 쪽에 나왔던 두 문제고요. 전공 B 쪽에서 나왔던 게 근육색소인 그 미오글로빈 있죠. 미오글로빈의 이제 변색에서 그 헤마틴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민으로 바뀔 때 이제 헤마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기가 즉 OH기가 뭐로 바뀌는 게 헤민이에요. 염소로 바뀌었던 게 이제 그게 헤민. 이제 그 과정 써라 이제 그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3패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지질 3패가 가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발연점 쓰는 거. 이게 뭐냐. 푸른 연기가 날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발연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도 사실은 수업 과정 중에서 다 말씀들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가 그 지방이 저급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탄소가 긴 거하고, 그러니까 긴 거하고 작은 거하고 누가 더 빨리 지방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급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는 유지일수록 유리지방산의 생성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즉 이중결합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포화지방산보다는 쉽게 유리지방산을 빨리 생성해낸다. 이제 그 내용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점도죠. 점도가 증가하는 얘기. 그래서 점도는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중합 반응을 통해서 중합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분 분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죠? 전분 분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서 먼저 호종화 얘기 나오고, 당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 캔디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 캔디의 결정성하고 이런 문제들로 이제 아마 나왔은 것들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평은 그거예요. 이렇게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전공에 대한 얘기 나왔던 기출 문제는 이제 이렇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식품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하는 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식품학 수업 첫 수업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참 화학을 참 너무나 화학에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앞에서 지금 금방 부담 좀 덜 가지라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문제 자체는 이제 너무 화학적인 거. 그리고 하나 분명한 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희는 화학 임용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학 임용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되냐면은 용어에 대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용어.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려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용어를 계속 접할 때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첫 시간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무슨 그 법률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용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그렇듯이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아마 저희도 아마 그런 거 법률 용어나 경제 용어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화학적인 용어도 화학 용어도 선생님들이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접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학을 이제 그 식품학 영강에 대해서 간단히 좀 3, 4, 5월 사실은 뭐 작년까지는 이 세 달 동안을 전부 이제 기본 및 심화 이론을 해갖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요 2달 3, 4월 달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본 이론.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 이론이니까. 그래서 혹시 초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 그리고 내가 별 관심 없었던 용어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응하는 그런 그 기간이다, 또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적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이상 이제 N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들어보셨으니까 이제는 요 기본 이론 시간에 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3,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뭐 그 오늘 제공해드린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그 그림 프린트의 그 뒷장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본 확인이라고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그런 문제. 물론 뭐 시험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지는 않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기본을 정리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갖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수분 챕터에 대한 얘기예요. 수분 챕터 끝나면은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기본 이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응을 좀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은 뭐라면 뭐 말은 뭐 심화라고 하지만 그냥 응용 정도, 진짜 뭐 화학 심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니까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써야겠죠. 심화 이론을 한 달 동안 쭉 다시 이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요 정도는 좀 해둬야겠다 하는 심화 이론을 좀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심화 확인 문제들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 4, 5에 보면 벌써 책을 2번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를 했던 못했던 아무튼 책을 2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근데 사실은 정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반복하면서 읽어보는 것들, 읽어보시면서 그 새로운 뭐 용어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적응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요 기간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단 이제 기입형 형태의 문제, 기입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 그 다음에
기본 서술형 문제. 기본 서술형 문제. 사실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에서도 아마 6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것들이 이제 기본 서술 형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화 또는 뭐 심화보다는 뭐 그냥 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 서술형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그래서 11월 뭐 매년 그 시험 뭐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본다면 보통 11월 셋째 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1월 셋째 주에 이제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쭉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연강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갖게 되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식품학은 이제 이렇게 연강 계획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3, 4, 이 기본 이론을 할 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이때는 반드시 선생님들 복습을 좀 하세요. 정말 시간을 좀 정말 내셔서라도 정말 복습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뭐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오실 때 와서 질문을 하셔갖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 둬야지 자꾸 이렇게 미뤄지다 보면은 정말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지만 반드시 이 3, 4, 5월 이 이론 시간에는 정말 복습을 우선적으로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풀이하는 7, 8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게 반대로 예습을 반드시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본인이 다른 교재나 또는 뭐 참고 자료를 보지 않고 내가 한번 적을 수 있는 것만큼만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수업에 임해서 과연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또 지금 저희하고 그 키워드를 맞춰서 그래서 이런 답에서는 최선의 답은, 이런 문제에서 최선의 답은 이런 키워드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꼭 한 번씩은 적어 보시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하지, 그냥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대로 그냥 적어 가시면 크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요. 네. 뭐 요것만 이제 부탁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요. 왜 공부를 보세요. 정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말 이 여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정말 이 긴 여정이 있지. 올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가. 긴 여정 때문에 아마 뭐 개인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체력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매년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는데, 정말 이게 긴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체력적으로라든지 또는 정서적이라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체력적으로는 체력 관리를 좀 지금부터라도 좀 해두세요. 체력 관리를 하셔서 마지막 11월 마지막 여정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것도.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왜냐하면 뭐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뭐 이제 이런 답이 되는데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여기 있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동영상 듣는 선생님들도 저희 뭐 카페에 다 가입하셨겠지만 카페에 이 교재 뒤쪽에 보시면은 뭐 영양만점, 위생만점 그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을 꼭 하셔서 그래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긴 여정이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정말 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그 응원을 드릴게요. 자,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페이지를 보시면 수분에 대한 나오죠. 자, 수분. 자,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분은 모든 동식물 중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식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저장할 때도 영향을 주고, 물론 미생물들이 증식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개요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식품 속 수분의 역할이에요. 거의 개요에도 아마 설명을 해놨는데 식품 속 수분의 역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용성 물질이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줄 좀 쳐 주세요. 가용성 물질. 자, 가용성 물질.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염류하고 당류가 있어요. 염류, 그 다음에 당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용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용성 물질.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가용성 물질을 수분이 뭐를 해요? 용해를 해. 그러면 가용성 물질을 용해하는 무슨 작용? 용매로 작용을 해요. 용매로 작용을 한다는 거. 그 내용이 이제 수분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할은 거기에 그 세 번째 줄에 개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물질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고분자 물질이래요. 고분자 물질. 우선 고분자라고 하는 화학적인 정의는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분자들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들을 고분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 거로 그 식품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 식품 속에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분이 이 고분자 물질이나 또는 뭐 불용성 물질 대표적인 게
지질이죠, 지질. 그죠? 지질 같은 거. 자, 이런 물질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물이. 이런 물질들. 자, 얘를 콜로이드 상태.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요. 콜로이드 상태로. 그래서 콜로이드라고 하는 정의가 몇 쪽이죠? 139쪽 한번 보세요. 그 물성에 나와 있는데 139쪽에 보면은 아마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뭐 콜로이드 화학적인 정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보시면은 그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 보다는 크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그런 형태의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콜로이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콜로이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식품 속에 있는 고분자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이나 단백질 또는 불용성 물질, 지질,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을 시켜줘요.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로 만드는 분산매의 역할을 해요. 분산매.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거는 용매로 작용을 하고,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또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 같은 것들은 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 분산매 역할. 분산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식품 속 수분의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뭐를 해? 수화를 해요. 수화.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하고 또는 모두 할 수 있다? 수화를 할 수 있다. 수화. 그래서 요 수화의 정의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런 어떤 물질이 물과 수소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수화라고 정의를 해요. 어떤 물질이 물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하고 어떤 물질하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했다고 표현을, 수화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화했다. 그래서 자, 고분자 물질과 수화를 해서 그러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 단백질의 2차 구조, 또 단백질의 3차 구조, 이런 구조들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해요. 단백질의 2차 구조는 혹시 기억나세요? 단백질의 2차 구조 어떻게 생겼죠? 단백질의 2차 구조?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렇게 헬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병풍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뭐가 수분이 수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분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그냥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수분의 구조. 수분의 첫 번째, 수분의 구조.
거기 4쪽에 보시면 수분의 구조하고 수소결합 하는 거하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고, 자, 수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두 분자의 수소하고, 수소 원자와, 한 분자의, 두 분자? 아니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그 4쪽에 그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근데 그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를 서로 뭐를 한 거예요? 공유해서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한 거. 그래서 그 프린트 그 1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을 뭐 간단히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자, 원자 2개가 있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왼쪽에 원자 2개가 있는데, 각각의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내서 서로 결합을 해갖고 거기 보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공유 결합.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같은 원자들끼리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가운데 놓고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 수분의 구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원자 하면은 뭐겠어요? 산소하고 수소. 그죠? 이게 좀 서로 다른 원자들이잖아요. 그죠? 원자들. 그래서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 공유 결합을 하면은 그 프린트의 1쪽에 나와 있는 그렇게 공유 결합 같이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하질 않아요. 왜 하냐면 바로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할 때 거기 책에 보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전기음성도.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 시, 자, 이제 요 용어가 중요한데, 전기 음성도의 차가 생겨요. 전기 음성도 차. 그래서 자, 이 그 책에 교재에 그 전기 음성도에다가 줄 좀 치시고, 저희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전자에 대한 친화력 정도만. 전자에 대한 친화력. 다시 한번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 얘기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의 차이가 생긴다. 그 뜻이에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실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프린트 1쪽의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전기 음성도 측정한 값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기 음성도 값이 가장 큰 애가 누구냐 하면은 불소예요. 플로런스예요. 그래서 그게 4.0이에요. 4.0. 그 다음이 산소야. 지금부터 좀 줄 좀 쳐주세요. 산소. 산소의 값이 3.5예요. 산소의 값이. 그 다음에 질소. 질소가 3.0이에요. 3.0. 그리고 탄소가 2.5. 2.5.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2.1.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값은 선생님들 좀 기억 좀 하고 계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얘 값이 이 산소의 전기음성도 값이 3.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소의 전기음성 값은 2.1이에요. 근데 둘이 공유결합을 한 상태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쪽에 있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그죠.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에 비해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운데 이렇게 놓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이렇게 전자를 뺏어가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만 남냐면 양성자를 띠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산소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돼. 수소 원자는. 마찬가지로 얘도 수소 원자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 델타의 의미는요. 델타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냐면 부분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또는 뭐 부분적인.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돼. 그럼 반대로 이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전하를 띠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 그리고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돼요. 근데 이 그림에서 그 사쪽에 있는 그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하시겠는데, 거기 그림 보시면은 자, 물 분자 내에서 서로 다른 극을 다 갖고 있죠. 그죠? 뭐하고 뭐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자,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자, 물 분자는 어떤 형태? 쌍극자 모멘트 형태를 띠게 돼요. 물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 형태를 띠게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물 분자들끼리, 인접한 물 분자들끼리 결합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자, 요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수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양전하, 또 부분적으로 양전하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전을 띠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물 분자, 지금 그림상으로 왼쪽에 있는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하고, 그죠? 산소 원자는 무슨 극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산소 원자는. 그죠? 그리고 자, 오른쪽 물 분자에서 이 수소 원자는 무슨 극을 띠고? 플러스 극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이쪽 물 분자하고 이쪽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거는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물 분자가 무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극차 구조 또는 쌍극자 모멘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들끼리 뭐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조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소결합의 이제 화학적인 정의는 자,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건 수소결합의 이제 화학적인 정의예요. 정의.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하고 가로치시고 산소 그다음에 질소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 사이에 인접하여 존재 시 형성되는 결합. 그러니까 얘가 물 분자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물 분자가 있고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서로 수소 결합을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이렇게.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서로 결합하는 이런 정정적인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의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수소 결합을 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포인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수분이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화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수분의 역할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개요에서 수분의 역할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용성 물질 같은 것들은 쉽게 용해하는 용매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 분자들이. 네. 그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쉽게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쌍극자 구조의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쌍극자 구조의 특이한 성질. 거기 한번 줄 좀 쳐 주시고요. 쌍극자 구조의 특이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주 큰 유전 상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유전 상수값.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전 상수에서 줄 좀 치시고, 자, 유전 상수에 대한 정의는 간단히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용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 용매가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 상수값이 크다 하는 거는 용매가 뭐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야? 자, 유전 상수값이 크다 하는 건 용매가 뭐가 크다? 그렇지, 극성이 크다 그 뜻이에요. 극성이 크다. 그러니까 유전 상수값이 작다 하는 얘기는 용매가 극성이 낮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 아마 나와 제가 해놨는데 그 이쪽 맨 위에 보시면은 일부 용매들의 유전 상수값의 비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비교하는 것이 거기 오른쪽 용매 종류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오른쪽 용매의 종류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보면은 거기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 그래서 그 에탄올 같은 경우에 유전 상수값이 얼마냐 하면은 24.3이에요. 24.3. 그리고 쭉 내려오셔갖고 물 있죠. 물의 유전 상수값이 얼마냐 봤더니 78.54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78.54면. 그러니까는 자, 물에다가
극성을 띠고 있는 용지를 집어넣으면, 물하고 에탄올에다가 집어넣으면 누가 더 쉽게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더 쉽게 녹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전상수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작용할 수가 있다? 네? 용매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쌍극자 모멘트의 성질과 그리고 다른 용매들에 비해서 유전상수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용매로 이용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쪽에 보시면은 뭐 화학적인 용어,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왔어요. 수분의 성질 해갖고 이온화 에너지 또는 뭐 해리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이선 정의, 정의한 거.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 화합물이, 거기 줄 좀 치세요.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온화 에너지. 자, 그래서 이온 화합물이라는, 자, 많이 이제 아마 사용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특히 그 단백질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이온 화합물 또는 같은 말이 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염류. 그래서 염류 그러면은 이온 화합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염류, 이온 화합물.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염류로 중성염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성염류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소금, 그죠? 그는 이렇게 NaCl은 해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Na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해. 그러면은 지금 결합한 소금은 어떤 극도 띄고 있지 않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 상태잖아. 그래서 이런 상태를 중성염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온 화합물 그러면 우리가 중성 상태의 염류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 이온화 에너지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뭐 두 분자 간의 거리의 제곱, 유전상수값에 반비례하며 두 물질의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유전상수값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니까 유전상수값이 크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야. 그럼 작다는 얘기는 쉽게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온화 에너지, 즉 유전상수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적죠. 그러면 이온으로 잘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어렵게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분리된다는 뜻이야. 유전상수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죠? 그렇죠? 유전상수값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조금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바로 뭐로?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용어 수화하고 시네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가 뭐 탄수화물 할 때도 이 수화에 대한 얘기, 뭐 시네리시스에 대한 얘기, 뭐 또 마찬가지로 단백질 할 때도 또 아마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 두자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식품 구성 성분 중 친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의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해요.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거기 수소 결합에다 줄 좀 줘주세요.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화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수화. 그 프린트 이쪽 한번 보세요. 프린트 이쪽에 그 중간에 있는 그림, 중간 그림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 이렇게. 자, 그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소수성기 주변 및 친수성기 주변 물 분자들의 결합,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 있죠. 그 중간에서 그 두 개가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식품 성분 중에서 뭐야? 친수성기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수성기 있는 부분도 있고 친수성기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친수성기 있는 부분의 물 분자들을 한번 그 물 분자들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일단 물 분자들끼리 뭐를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요. 그치? 자, 그리고 또 식품 성분들하고 식품 성분들의 식품 성분의 친수성기하고 물 분자들이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수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화. 이거를 수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리고 그 왼쪽 그림 보세요. 이번에는요, 식품 성분 중에서 뭐야? 소수성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소수성기가 있는 부분에 거기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 분자들은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물 분자는 똑같이. 그런데 친수성기가 있는 부분하고는 달리 뭐를 하고 있어요? 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성기 부분들하고 수소 결합을 못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성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야. 지금 소수성기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소수성기들끼리 인접을 해. 이렇게. 이제 가깝게 이제 접근을 해요. 소수성기들이. 그러면서 소수성 그 기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돼.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소수성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수성 결합. 근데 소수성 결합을 할 때 중요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이 바로 소수성기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전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소수성기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거를 시네리시스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시네리시스 현상을 보느냐 하면은 이럴 때 봐요. 전분을 호화시킨 다음에 노화될 때, 전분 노화 때, 그리고 치즈 제조할 때, 그리고 두부 제조할 때, 이런 시네리시스. 그러니까 시네리시스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 치즈에서 카제인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칼슘에 의해서 결합을 하던 아니면 산에 의해서 가깝게 결합을 하던. 근데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뭐 주변에 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수소 결합을 할 건데, 근데 소수성기들끼리는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수성기들끼리는 소수성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런 개념들, 수화, 그 다음에 뭐 시네리시스 이런 것들. 그래서 시네리시스 현상은 어떤 경우에 소수성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그 소수성기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뭐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시네리시스라고 한다 라는 것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